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2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 편도가 많이 부어서 고생 좀 하는 바람에 늦게 찾아뵙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이번엔 어떤 책으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강조한 책인데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책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김도윤 작가님의 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김도윤 작가님은 김작가TV로 너무 유명하시죠?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하신 작가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공 비결을 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어.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나 겸손의 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인생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 말의 이면에 성공에 관한 비밀이 모두 숨겨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시네요. 결국 모든 것이 남보다 늦었던 작가님이었지만 그 비밀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작가님께서 찾은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무엇이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7가지의 비밀을 모두 다 오늘 다룰 순 없지만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책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르파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 또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이미 하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다양한 답을 찾아봤기에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을,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을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몸담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토익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학창시절 토익 400점, 500점대의 학생들이 모여 그룹 스터디를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 의지를 다지고 격려도 하며 조금 덜 외롭게 공부할 수 있으니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냉정하게 공부법 측면에서만 보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토익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이다.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게 아니라 5개의 객관식 문항 중 옳은 정답 단 하나를 찾아야 한다. 그런 시험에서 400점, 500점을 받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는 답보다 모르거나 틀린 답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더 틀린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토익 점수를 크게 높일 수 없다. 내가 400점대의 학생이라면 토익 800점, 900점의 학생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내 성적을 올릴 방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잘 알던 친구가 아니라면 토익 900점인 사람이 400점인 사람과 함께 공부할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챘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이런 사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가 없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지금의 감정을 털어놓고 위로나 격려를 받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질문을 받는 상대의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며 다 배워야 한다. 인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꿈과 도전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다. 추운 기후와 높은 고도 생활에 잘 적응하는 세르파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르파족은 약 500년 전 티베트에서 네팔 산악지대로 이주한 부족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했기에 높은 고도에서의 적응력이 아주 뛰어났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을 때에도 세르파족인 텐징 노르가이가 곁에 있었다. 지금도 세르파는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는 산악인의 안내를 돕는 히말라야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세르파는 아예 산악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히말라야 원정대에게 세르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세르파가 필요하다.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춥고 험난한 길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뛰어난 산악인에게도 세르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 당신도 인생에서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어줄 세르파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없다면 찾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반드시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어릴 적 내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진 적이 있다. 키가 작고 작은 체구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로 인해 어제 잠을 못 잤니? 요즘 피곤한 일 있니? 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건 곤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형외과에 가서 눈 밑 다크서클을 없앨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동성로에 나와 있었는데 성형외과가 이 근처에 있을까 하고 고개를 돌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리에 성형외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여태껏 나는 그렇게 자주 동성로에 나왔음에도 그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때 알았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보고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없기에 목표와 관심사라는 필터를 통해 여과된 세상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경찰들은 우리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마약범이나 도둑들을 척척 잡아내고 예술가들 역시 일상에서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나는 대학 시절 17번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입상 비결로는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공모전을 찾아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달리기 선수가 수영대회에 나갈 수 없듯이 나 역시 수많은 공모전 중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이를 위해 당시 나는 공모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수시로 뒤졌고 대학생들이 보는 신문이나 잡지도 꾸준히 구독했다. 당연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공모전 정보를 알고 있었고 내게 딱 맞는 대회를 찾아 참가할 수 있었다. 내 목표와 관심사 덕분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을 귀신같이 알아냈고 그 결과가 나를 수상으로 이끌어준 것이다. 당신의 관심사를 알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내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는지, 휴대폰을 켰을 때 주로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퇴근 후 어떤 동호회에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검색하고 독서 모임에 나가고 매일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언젠가 독서 이력이 풍부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된다.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맛집을 찾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하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없다. 즐길 땐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 써야 한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사람에게 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자. 당신에게 필요한 건 창인가 방패인가? 장점을 키워야 할까? 단점을 보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갤럽의 클리프턴 스트렝스 파인더 프로그램이 수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기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의 스펙이나 능력이 평준화되고 어렵사리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문영미 교수가 쓴 디퍼런트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자신의 경쟁력을 도포로 확인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오직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특정 항목에서 놀라운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역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직원들은 개성을 감추고 업무 환경은 평범해지고 만다. 이처럼 사람이든 기업이든 대부분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쓴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은 더욱 평준화되고 극소수 사람은 더욱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인터뷰할 때도 깨달은 것이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사람이기에 약점이 없는 선수는 없었다. 그리고 약점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강점이 될 순 없다는 것과 장점을 나의 특별한 강점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무기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선수가 말했다. 단점을 보완하는 데 치중하니까 자꾸 장점마저 평범해지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과락을 면할 정도로만 노력하고 과감히 놓아버리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매달리는 순간 대부분은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된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선 압도적인 강점 하나가 필요하다. 자신만의 창을 날카롭게 만드는 시간을 방패를 만드는 데 쏟고 있으면 내 창이 상대방의 방패를 뚫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한 우리이기에 단점 대신 장점에 집중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다. 단점도 보완하고 장점도 키워 나만의 무기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둘 중 스스로 판단해 내 노력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을 2번 사는 방법이 있다면 어린 시절 방학 숙제 중에 꼭 일기 쓰기가 있었다. 평소에는 쓰기 귀찮으니 늘 방학이 끝날 때쯤에 몰아서 썼던 것 같다. 이처럼 누구나 일기를 썼지만 커서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학교 숙제 때문에 억지로 썼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일기장에 그날 하루에 부족한 점을 딱 한 가지만 적고 그 다음 날부터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어떤 내가 되었을까?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바둑기사다. 바둑에서는 복기라는 조금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복기란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처음 두었던 대로 다시 한번 놓아보는 것을 말한다. 바둑 대국이 끝난 후 승자와 패자가 이때는 어떻게 두는 게 좋았는지, 어떤 수가 패착이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다. 잘못 둔 수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기는 바둑 실력의 향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나는 인생에서도 이렇게 복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인생에서 복기의 핵심은 자기 객관화다. 1인칭에 갇혀있던 나에게서 빠져나와 그런 나를 관찰할 수 있는 3인칭이 되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실수와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분명 다음번에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전에 인상 깊게 본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다. 그 영화에서는 아내가 살인범으로 몰린 남편이 자신의 친구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남편이 말한다. 그 착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 말에 변호사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나도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제발 증거를 보라고. 지금 모든 증거가 네 와이프를 향하고 있어. 너도 그 사람이 네 와이프라는 걸 잊고 냉정하게 판단해봐. 그때
쿵 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오류 역시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치를 수치로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피드백은 대부분 그 결과값이 모호한 편이다.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좋은 것 같네요. 등의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들린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부풀려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확신 없는 상대의 말투에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결과값은 그 중간 어디쯤 있겠지만, 그런 모호한 피드백은 1인칭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한다. 하지만 유튜브의 세상은 다르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만든 영상의 개수는 1200개가 넘는데, 클릭률, 조회수, 시청시간 등이 아주 정확한 수치로 나온다. 내가 만든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애매한 의견은 없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내 몫이다.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숫자를 보고도 누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고, 누구는 잘했다고 자신을 다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숫자가 있기에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삶을 복귀하는데도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다른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1인칭에 갇혀있던 나를 해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도착점만큼 중요한 시작점. 가끔 운전해서 다른 지역의 맛집을 찾아간다.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집을 나선다. 내가 운전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지를 말이다.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도착지를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리가 도착지를 입력하기 전 내비게이션의 GPS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시작점을 잡아준다. 예를 들어 도착지로 대전을 찍었는데 실제 내가 있는 서구 마포구가 아니라 강남구로 시작점이 잡혔다면 제대로 대전을 도착할 수 있을까? 갑자기 웬 내비게이션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나본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하나는 목표 없이 그냥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표를 갖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 애당초 잘못된 삶이란 건 없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간다. 더 응원하고 싶고 더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걸로 행복해질까?
사실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내 주변에도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꽤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이란 도착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시작점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 달성이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 시작점인 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히 노력하는 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는 노력도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 달만이라도 충분하다. 80년 이상 사는 인생, 나를 찾게 하는데 한 달의 시간을 쓰는 건 그렇게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 않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럭키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잖아요. 그 난관의 문을 열어주는 7가지 행운의 열쇠,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 7가지 행운의 열쇠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써주셨습니다. 세상의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두 빠르게 이해하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운을 꼭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